요람에서 무덤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인류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의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어떤 질환이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 가능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은 때 병을 진단하고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체외 진단 기술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체내에 침입한 질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질병을 판별하는 기술은 체내 진단과 체외 진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인 체내 진단은 내시경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그리고 자기 공명 촬영 등을 들 수 있죠. 체외 진단은 인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체액을 통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혈액을 비롯해 침이나 소변, 땀 등이 사용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계가 체외 진단 기기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한 방울로 심근경색과 치매를 진단하며 땀 한 방울로 당뇨 측정이 가능한 기술까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에선 체외 진단 기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체외 진단 기기 시장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약 11%로 성장 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국내 체외 진단 기술 관련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59건에서 2016년엔 308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체외 진단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고령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질병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작년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점점 더 그 노령 인구는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노년기에 10년 이상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과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장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 그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만에 하나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체외 진단은 복잡한 준비 과정이 생략돼 간단하고 검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외에도 질병의 유무를 모니터링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건 의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체외 진단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와 그 활용 가능성이 부합됐기 때문이죠. 최근엔 체외 진단 기술이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침 한 방울. 신체 정보와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침을 채취해 분석기관에 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이와 같이 타액과 같은 체액을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분석 전문 기관의 검사를 의뢰해 분석 서비스를 받는 것을 DTC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함에 인해서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고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는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정밀의학이나 맞춤 의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맞춤 생활로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제한적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됐는데요. 국내에서 허용된 DTC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은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농도, 피부 노화, 콜레스테롤, 비타민C 농도 등 12개의 항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성을 물려주는 형질의 단위이자 생물세포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배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정보는 DNA의 염기 배열로서 부호화되어 있는데요. 유전 정보는 생물이 자기와 동일한 구조의 것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때문에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일은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과거에는 질병을 진단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물 대사 반응과 같이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저렴해지고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맞춤 의학뿐만이 아니라 맞춤 생활로도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혈액으로 DNA를 추출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구강 내 상피세포도 혈액 분석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장비의 발달과 함께 타액으로부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타액을 이용한 DTC 개인 유전자 분석 시장은 세계적으로 65만 개 이상의 유전체가 분석됐으며 주요 질병에 대한 발병 확률과 유전성 질병에 대한 위험인자 정보가 제공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분석실에선 자동 추출 장비를 통해 채취된 타액 속에서 DNA를 추출합니다. 다음은 추출된 DNA를 정량해 복제 효소와 혼합하는데요. 처리된 DNA는 PCR 기기에 넣어 특정 유전 물질을 증폭시킵니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으로 소량의 유전 물질로부터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 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의 유전자를 3가지 단계로 분석하며 최종 결과는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로 산출됩니다. 특정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두 그룹 간의 유전적 차이를 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차이를 분석을 해서 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이런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체외 진단을 통한 유전자 분석 시장이 확대되면서 검사 및 분석 비용이 점차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유전자 분석은 그 결과를 통해 현재의 신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위험 항목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비만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유전력은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우리 외형적으로 질환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되고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위험들을 알게 된다면 예방 활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체외 진단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레보너 칩입니다. 김영호 박사는 레보너 칩의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각종 광학 장비를 동원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얇고 투명한 아크릴판. 이 아크릴판에 새겨진 미세 무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레보너 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칩 위의 실험실, 레보너 칩은 하나의 작은 칩 속에 실험실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이 칩에 극미량의 시료를 올려놓으면 실험실에서 시료를 처리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실험실의 축소판인 셈이죠. 레보너 칩의 그러한 미세 구조라는 것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그런 아주 가는 채널, 머리카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는 채널에다가 용액을 혈액이든 요든 용액을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 기술이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질병과 관련된 쪽의 분석 기술을 할 때는 분석 기술에 대한 고감도와 믿을 만한 분석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미세 유체 소자와 바이오 센서, 채널 등을 집적시켜 시료의 전처리부터 혼합, 반응, 분리, 분석까지의 단계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 분석 장치. 레보너 칩은 주로 의료시설의 열악한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장 진단에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장비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감염질환 진단에 사용되던 기술이 최근 미세 유체 공학 기술과 융합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레보너 칩이 차세대 체외 진단 장치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극미량의 시료만으로도 빠르게 분석이 가능한 편리성 때문입니다. 김영호 박사는 레보너 칩의 실용화를 위해 칩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레이저 가공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레이저 빔의 정밀 제어를 통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부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보너 칩의 특성상 작은 구조물에 미세 채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기기의 사용은 칩의 구조를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가공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레보너 칩을 제작하는 기간이 기존에 비해 한층 단축된 것이죠. 기존의 레보너 칩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청정 룸에서 이렇게 장비를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 타입으로 그렇게 소량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사실 제품화해서 만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레보너 칩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년 남짓. 최근 들어 레보너 칩의 활용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제품의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대량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정교한 수작업이 일일이 요구되던 레보너 칩의 가공 과정. 제작 기간이 긴 만큼 생산되는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이와 같은 부분은 레보너 칩의 제품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호 박사가 개발한
레이저 활용 플렉서블 포토마스크 제조 기술은 이와 같은 한계를 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재 부분인데요. 레이저 가공 기술의 활용은 레버너 칩에 사용되는 소재의 다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엔 유리판에 마이크로 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했고 2000년도에 들어와 플라스틱 소재의 레버너 칩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필름 형태의 유연한 소재의 활용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노 단위의 시료를 제어해야 하는 레버너 칩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크기는 더 작아진 유연한 소재로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라든지 플라스틱 판 위에 그런 레이저로 미세 구조를 디자인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레버너 칩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닐 필름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종이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재를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이나 비닐처럼 유연한 소재들로도 레버너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활용 소재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외 진단 기술의 핵심이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는 만큼 이를 제품으로서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선 제조 비용의 절감은 필수적이죠. 한 방울의 체액으로 신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레버너 칩.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암과 같은 질병 진단까지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국내외 레버너 칩 시장 규모와 증가 추세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 레버너 칩 시장은 세계 시장 규모만큼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은 칩 하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건 국내 나노 바이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레버너 칩의 활용 분야를 한층 넓히기 위해 대량 생산 기술과 더불어 고감도의 분석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감도, 고효율의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출력될 때 비로소 레버너 칩의 진가가 발휘될 텐데요. 그날을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일단은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특히 질병과 관련된 쪽이면은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사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그 진단 칩으로 쓰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품으로 나와서 많이 쓰이고 하려고 그러면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연결되면서 사물 인터넷 또는 재택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작고 저렴하고 그러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마이크로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액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침 한 방울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선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칩 위의 작은 연구실 레버너 칩은 나노 바이오 연구 분야에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레버너 칩의 또 다른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레버너 칩. 둥근 형태가 인상적인 이 레버너 칩의 이름은 엑소디스크입니다. 지름 12cm 남짓한 작은 장치가
암을 진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원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나노소포체라는 생체 물질을 분석하면 각종 질병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나노소포체를 효과적으로 채집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엑소디스크입니다. 나노소포체를 뜻하는 엑소점의 엑소와 레버너 디스크의 디스크를 결합시킨 이름이죠. 이 장치는 소변과 같은 액체 시료를 활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 검출하는데요. 연구진은 엑소디스크로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나노소포체를 검출해내며 소변으로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암 조직이 사실은 가장 좋은 체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직을 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 또 소변도 있고 이제 다양한 액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소변 또는 흉수 또는 복수 이러한 샘플로부터 세포를 꺼내거나 또는 DNA를 꺼내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나노소포체를 꺼내서 거기에서 암세포의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몸에서 조직의 일부분을 떼내어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정확도는 높지만 내시경이나 바늘과 같은 도구를 인체에 주입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고 통증이 수반됩니다. 또 다른 암 진단 방법으로는 CT와 MRI 검사가 있는데요. 이 또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비용이 비싸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소디스크를 활용한 체외 진단은 소변을 시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기기로 암세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리해 그 속에 깃든 질병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소디스크에서 분리되는 핵심 물질 나노소포체란 무엇일까요? 세포 활동을 통해 나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체 물질 나노소포체. 이 물질은 체액을 타고 몸 안을 돌며 자신이 다니는 길목에 생기는 질환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속에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석하면 소변이 생성, 이동하는 곳에 발생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질병의 정보를 알 수 있죠. 나노소포체는 수십 내지는 한 200나노미터 미만의 어떤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포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노소포체가 옛날에는 세포가 이제 그 세포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노소포체가 DNA도 가지고 있고 RNA도 가지고 있고 즉 생명 현상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엑소디스크에 소변을 넣고 원심력을 이용해 분리하면 큰 잔해물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관을 통해 시료가 이동하는 동안 나노소포체가 농축되는데요. 원심력을 이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사용해왔지만 초고속 원심 분리법을 활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엑소디스크는 특별한 장치로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나노 소포체는 굉장히 수십 나노의 작은 사이즈와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사람들은 초원심 분리 방법을 사용해서 나노 소포체를 분리를 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방법은 시간이 서너 시간 이상이 걸리고 또한 분리 수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필터를 사용해서 나노 소포체를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율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엑소디스크에는 나노 소포체 분리를 돕는 두 종류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600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가진 필터, 그리고 그보다 더 촘촘한 20 나노미터의 필터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두 필터 덕분에 원심력을 키우지 않아도 나노 소포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죠. 원심력에 의해 미세관을 타고 이동하는 시료는 두 개의 필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걸러집니다. 최종적으로 20나노미터의 필터 위에는 20나노미터보다는 크고 600나노미터보다는 작은 범위의 나노 소포체들이 농축되는데요. 이 필터 덕분에 30분 이내에 나노 소포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나노 소포체는 나노 입자 추적 분석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 소포체를 확대해보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 나노 소포체의 크기와 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리저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나노 소포체. 나노 소포체는 40에서 1000나노미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이런 미소 입자들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입자 움직임을 추적 분석해 95% 이상의 높은 나노 소포체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엑소디스크에 소변을 넣어 나노 소포체를 분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노 소포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나노 입자는 이제 각각이 고유하게 브라우니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자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입자의 크기랑 그리고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앞에서 분리했던 나노 소포체가 얼마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분리했던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분리한 나노 소포체와 정상인 소변에서 분리했던 나노 소포체를 분석을 했을 때 방광암 환자 소변에서 분리한 나노 소포체가 조금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노 소포체에는 세포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세포 증식 등을 조절하는 표면 단백질이 있습니다. 효소 면역 분석 결과 방광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표면 단백질의 발현량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노 소포체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은 각종 유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인데요. 연구진은 나노 소포체를 이용한 암 진단 마커 검출을 통해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유전 정보가 깃든 물질을 좀 더 쉽게 채취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체외 진단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곧 일반인도 자신의 체액을 이용해 직접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레보노칩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진단기기가 좀 더 보편화돼서 현재 지금 당뇨 검사처럼 집에서도 암 검사를 간단히 자주 할 수 있다면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암이 걸렸을 때 이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뇨처럼 내가 오랫동안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외 진단에 활용되는 소재는 체액뿐만이 아닙니다. 이대식 박사 연구팀은 우리가 내쉬는 날숨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운 폐암을 호흡할 때 내쉬는 숨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폐암 환자의 숨속에서 나오는 특유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바로 전자코인데요. 전자코로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호기가스 폐암 진단법이라고 합니다. 검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자코가 분석해야 할 날숨을 채취합니다. 검사 대상자는 플라스틱 백 속에 숨을 불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시료 채취가 끝나면 플라스틱 백 속으로 탄소 막대기를 넣은 다음 플라스틱 백을 톡톡 치며 천천히 숨을 빼냅니다. 이 과정은 탄소 막대기 안에 있는 탄소 흡착제에 날숨 속의 성분을 농축시키는 단계인데요. 플라스틱 백에서 분리한 탄소 막대기를 센서가 있는 전자코 박스에 넣고 가스를 주입시키면 탄소 막대기에 있는 성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전자코의 센서는 그 성분들을 감지하고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분석해 패턴으로 보여주는데요. 폐암 환자는 정상인과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쉬는 날숨 속에는 암세포에서 나오는 특이적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통상 농도가 ppb 수준인데요. VOC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링하고 농축하는 기술과 그리고 이 VOC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 그리고 이 측정 신호를 패턴 인식하는 기술 등을 통해서 폐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즉, 전자코에 사용되는 각각의 센서들은 폐암 환자와 정상인의 날숨 속에 있는 성분과 반응에 특정한 패턴을 만드는데요. 두 비교군이 뚜렷한 패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폐암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코의 핵심, 센서로 숨을 분석할 때 어떤 가스를 사용하고 또 어떤 재료로 만든 센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날숨 속의 성분을 감지하는 감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최상의 감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스와 센서 재료의 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캐리어 가스인 에어를 이제 넣어줬을 때 거기에 이제 일정한 저항값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가스를 이렇게 지금 현재 흘려주면은 가스가 표면에 감지 물질에 붙어가지고 저항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하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코에 특정 가스를 흘려주면 저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센서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그 반응이 클수록 숨속의 성분을 더 잘 감지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 반응을 살피기 위해 조건들을 바꿔주며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더 좋은 감도를 가진 물질을 찾아 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전자코의 센서는 전극, 그리고 자극을 감지하는 감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속 산화물과 백금 같은 일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연구진은 전자코에 최적화된 센서를 탑재하기 위해서 직접 센서를 제작하는데요. 기판 위에 전극을 올린 후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해 감지 물질을 올립니다. 감지 물질에 폐암 환자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자가 붙으면 전기적 신호가 일어나는데요. 이 반응은 온도나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센서를 제작하기 전 좋은 감지 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루미나 기판 위에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극을 올리고요. 그 위에 이제 IDT 전극 사이에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물질을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감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한 물질인데요. 그 물질이 이제 가스를 감지해서 저항 변화에 따라서 그 가스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센서는 저마다 다른 혼합 재료와 혼합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자코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죠. 센서는 전자코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날숨 속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지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드는 것인데요. 결국 폐암 유무를 알려주는 전자코의 기능은 센서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코 시스템이라는 것은 냄새를 구별하고 혹은 화학 성분을 분석해내는 전자장치입니다. 크게 이 기술은 냄새를 샘플링하고 전체를 농축하는 부분과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과 그 센서 신호를 분석하는 패턴 인식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농도의 VOC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센서를 통해 얻은 폐암 환자와 일반인의 숨 패턴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 정보들은 하나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패턴들을 모으면 지문과 같이 고유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전자코는 탑재된 인공지능 기계 학습법을 통해 그 패턴을 학습하고 새롭게 분석하는 숨 패턴과 비교해 폐암 환자의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 폐암이라 진단합니다. 폐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숨을 분석한 결과 폐암 환자의 숨은 약 75% 정확도로 건강한 성인의 날숨과 구별됐으며 폐암 수술 후 일반인 숨 패턴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암 조직 제거로 인해 폐암 환자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줄어든 것인데요. 호기가스 폐암 진단법을 활용해 수술 예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 폐암 진단이 가능한 호기가스 폐암 진단법. 현재는 폐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폐암 확진이 늦어져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데요. 호흡만으로 폐암 확진이 가능해진다면 환자의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조 1기, 2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70%이고요.
보통은 발견하는 경우에 3기 이상인 경우에 생존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암 환자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 수술 이후에 치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외 진단법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시료로 손쉽게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 그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질병의 진단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수반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체외 진단 관련 기술의 성장으로 고감도 분석과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체외 진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그 사물 인터넷과 센서 기술과 그다음 유전자 분석 기술과 질병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아주 정말 건강에 많이 도움되는 사회가 실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이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을 통해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 아니면 초기에 발견함으로 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한테 맞는 약제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세상이 이제 이미 왔고 혈액이라든가 소변을 통해서 내 몸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으면은 그때 맞는 약제를 골라 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진단할 수조차 없었던 시절을 지나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꿈은 의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의료 시스템과 헬스케어 서비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시대에 살던 우리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